안녕하세요. 웰리스 엘렌손입니다. 요즘 근력 향상에 진심이라서 단백질 식단을 좀 챙기고 있는데요. 단백질 식단이 근육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근육 성장을 하려면 단백질 음식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근육이 또 더 커지는지 등등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생각과 그 해답을 모두 여기서 썰을 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 단백질 역할 및 아미노산 기능 등에 대한 컨텐츠는 단백질 근육 관련 일부 해외 논문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 그리고 국내 식약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단백질 식단을 챙기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적인 단백질 식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요즘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만 근육 생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참 분분하죠.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 식품과 식물성이 되었든 동물성이 되었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조합된 식단 구성, 그리고 단백질 음식이 원활하게 잘 대사되도록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당히 함께 섭취하는 것이 질적인 단백질 식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미노산의 균형, 영양소의 다양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소화 및 흡수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식단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포함된 식단인지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되죠. 동물성 단백질로만 식단을 챙기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단백질 밀도도 높아서 하루 단백질 양을 채우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세포 모두 함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노화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어떤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졌는지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나이가 들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거든요. 그럼 아미노산 균형이 왜 중요한지,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의 집합체가 결국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근육과 조직을 구성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등의 각종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해요. 즉, 아미노산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소화효소, 대사효소, 각종 효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효소들도 잘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분비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생리적 조절 물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런 기능을 하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체의 원활한 대사 활동도 어려울 수 있겠죠. 더불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얘네들이 결국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어 대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고 나머지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비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하지만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으로는
류신, 아이소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발린, 히스티딘, 트립토판이 있는데요. 류신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량 증가, 근육 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이죠. 이외에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소류신은 근육 대사와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요. 이외에도 면역 기능, 헤모글로빈 생성 등에도 사용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라이신은 리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결합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 밖에도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돕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메티오닌은 체내에서 유황을 포함한 중요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이 말은 즉 해독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독소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메티오닌이 글루타치온으로 변환되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페닐알라닌은 단백질과 효소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는 아미노산으로 비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티로신으로 전환되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분 전환, 기분 조절, 뇌 기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죠. 트레오닌은 단백질 합성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장 건강,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라겐 엘라스틴, 키틴 등과 같은 결합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연골 등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이죠. 발리는 근육 성장과 복구,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중추신경계와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돕기도 합니다. 히스티딘은 헤모글로빈과 같은 혈액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인데요.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 반응을 돕는 기능을 하죠. 즉 히스티딘은 면역 반응, 소화 및 성기능과 수면 각성 주기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의 전구체로 작용을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이고요. 이들 물질은 기분 조절, 수면, 식욕 등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한 소화기 및 면역계 기능에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는 BCAA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지사슬 아미노산 그룹인데요. 이 아미노산 그룹의 중요한 역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줄여서 근성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해요.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아미노산 그룹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온 분들은 BCAA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신체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 필수 아미노산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가 되면 신경계는 물론이고 면역계, 소화계를 포함해서 신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된 단백질 식단입니다. 즉, 동물성이나 식물성이 너무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육류 단백질은 동물성 근육 조직에서 유래해서 사람의 체내 단백질 구조와 유사해서 쉽게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해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있겠죠.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고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죠.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몇몇 식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불균형적으로 함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단백질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강도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1대1 정도로 먹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60에서 70%, 식물성 단백질을 30에서 40% 정도로 먹기도 해요. 평소에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가끔 동물성 단백질을 30%에서 40% 정도 추가하여 플렉서블하게 먹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먹고 있는 스타일의 식단을 한번 볼까요? 운동하는 날,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중량 운동을 하는 날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좀 더 챙기는 편이죠. 단 기름진 고기는 많이 먹지 않는 편입니다. 운동 후에는 보통 무가당 코코아를 우유에 타서 한 잔 먹거나 바나나와 견과류를 조금 먹기도 하고 때로는 통밀빵 조그만한 한 조각 정도와 그리고 우유를 먹거나 그때그때 운동량에 따라서 운동 후에 양을 결정을 합니다. 아무튼 운동량이 많거나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또는 두뇌 활동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날 또는 활동량이 많아서 음, 에너지를 많이 쓴 날에는 좀 더 단백질에 신경을 써서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다만 외식을 할 경우 다음 날에는 보통 칼로리 제한을 하거나 디톡스 루틴을 하죠. 외식할 때는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할 땐 특히 마블링이 많은 고기나 지방이 좀 많은 무슨 삼겹살 같은 고기는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끔씩 챙기죠. 사실 예전에는 워낙 고기를 좋아했어서 자주 섭취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단백질 식단은 단백질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 각종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조화롭게 추가해서 섭취를 해야 이게 진정한 질적인 단백질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먹더라도 간편하게 충분히 챙겨 드실 수 있어요. 몇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을 해서 챙길 수 있고 충분히 질적인 단백질 식단을 차릴 수 있습니다. 모두 가성비가 좋은 자연식품들로 말이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섭취한 단백질이 나의 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이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체중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기초대사율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체내 단백질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정확한 판단은 건강검진 시 혈액 검사를 통해 알부민 등 총 단백질 수치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특정 단백질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 해당 단백질 음식을 나에게 맞는 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부 팽만감이라던가 속이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나에게 맞는 단백질 식품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건강 상태와 질환 여부인데요. 이에 맞게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신장이나 간 질환의 경우 단백질 음식 제한이 필요하고 당뇨 질환 등의 대사 질환을 가진 분들도 복합 단백질 식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외에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 불편감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들,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땅콩 등의 볶음콩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편입니다. 그런데 땅콩은 하루 섭취량을 한 두세 번으로 나눠서 먹으면은 어, 그렇게까지 속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좀 그렇고 특히 이런 검은 콩이라던가 이런 콩을 볶아서 먹기도 하는데 이런 볶은 콩을 먹으면 팽만감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콩류를 먹을 때는 거의 삶거나 쪄서 먹고 잡곡밥에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잘 소화되거나 안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입에서 맛있다고 해서 모두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단백질 소화 및 흡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영양소가 그렇겠지만 특히 단백질은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즉, 체내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기존 단백질 평가 지표인 PDCAAS의 한계를 보완하여 단백질의 소화율과 필수 아미노산의 품질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최근에 제시한 것이 DIAAS라는 단백질 품질 평가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간단하게 말해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을 측정하며 각 아미노산의 소화율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존의 PDCAAS는 전체 단백질의 평균 소화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 아미노산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DIAAS 지표 기준으로 상위 1위부터 17위까지의 단백질 식품을 보면 계란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 다음에 유청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대두, 카제인, 우유, 완두콩, 참치, 렌틸콩, 돼지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크랩, 연어, 아몬드, 치즈 순입니다. 이 중에서 아몬드, 치즈, 렌틸콩은 완벽한 아미노산 구성은 아니지만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계란이 참 빠질 수가 없네요. 여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기보다는 완전 식품에 가깝죠. 개인적으로 계란과 우유, 닭고기, 아몬드, 돼지고기, 렌틸콩, 치즈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피탄산, 옥살산 등의 항영양소와 상당히 많은 식이섬유가 소화 효소의 작용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흡수율을 낮추기도 하는 것이죠. 동물성 단백질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아미노산 조합의 균형이 완전하며 비교적 분해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또한 항영양소와 같은 물질이 거의 없어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돼서 더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육류는 대부분 완전 단백질로 9가지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죠. 소고기 안심 100g당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돼지고기 앞다리살 100g에도 20에서 22g, 닭가슴살 100g에는 23에서 24g, 참치, 연어, 대구 등의 이 생선 한 토막 약 85g에 2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도 8g의 단백질이 있고 계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있죠.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또 8에서 1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치즈 중에서 이 코티즈 치즈 반 컵에 약 14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로 만든 두부, 완두콩 등 몇 가지 식품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지만 동물성만큼 완전한 조합의 비율은 아닙니다. 콩류 중에서 대두, 완두콩,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콩류 중에서 대두, 즉 노란콩은 완전 단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대두는 100g당 36에서 40g 정도의 거의 육류 수준으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100% 대두로 만든 두부 또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고 100g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대두 가공식품이라서 소화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완두콩도 대부분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만 메티오닌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완두콩 100g당 6에서 8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경우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메티오닌이 낮은 편입니다. 이들 세 가지 콩들도 각 100g당 단백질 함량이 8에서 10g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한번 볼까요?
땅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 28g 하루 권장량의 약 7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라이신,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부족한 편인데 땅콩 버터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몬드 28g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몬드에도 라이신, 메티오닌이 부족해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씨앗류 중에서는 햄프시드, 치아씨드, 호박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햄프시드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 중에서 완전 단백질에 속합니다. 햄프시드는 저의 식단 애정템 중에 하나입니다. 햄프시드는 28g당 6에서 1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28g이면 한 이제 밥숟가락으로 한 2숟갈 정도 됩니다. 치아시드에는 라이신이 부족한 편이고 메티오닌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이 치아시드도 28g에 약 4에서 5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호박씨가 의외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28g당 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 흡수율 측면에서 앞서 말한 지표 기준을 볼 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쌀과 통곡물 중에서는 식물성 완전 단백질로 잘 알려진 식품이 퀴노아지만 해당 지표 그 흡수율 지표 17위 안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0.87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흡수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퀴노아가 상당히 소화가 잘 돼요. 이 비건에게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상당히 알려진 곡물이거든요. 사실은 이 퀴노아가 곡물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씨알류에 속하거든요. 아무튼 익힌 퀴노아 100g당 단백질 함량이 4g 정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주로 부족한 라이신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흰쌀을 볼까요? 흰쌀에도 100g당 2.4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불균형적이죠. 단백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통밀 100g에는 단백질 함량이 4g 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라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메티오닌과 트립토판은 다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잡곡밥에 많이 넣어서 먹어온 기장과 수수, 이들 각각 100g당 3.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기장은 라이신이 충분하고 수수는 라이신이 부족한 편이죠. 대신 메티오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단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미도 흰쌀과 유사하게 100g당 2.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흰쌀보다 더 선호를 하죠. 현미는 그 해당 지표, 흡수율 지표, 단백질 흡수율 지표의 0.6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좀 사실은 현미가 잘 분리지 않거나 발화 현미가 아닌 현미를 먹을 땐 좀 소화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죠. 호밀은 100g당 3.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라이신이 적은 편이고 메티오닌도 부족한 편입니다. 요새 최근 곡물 슈퍼푸드 중에 고대 곡물 몇몇으로 알려진 것이 있죠. 파로와 카무투가 있는데요. 파로는 100g당 3.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또한 불균형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무투는 100g당 4.5g의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이신, 메티오닌을 포함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잘 없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무투에. 그래도 완전한 단백질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 현미, 퀴노아, 검은콩을 조합하여 잡곡밥을 하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보완하여 완전 단백질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흰쌀, 완두콩, 기장, 수수 4가지 조합의 잡곡밥도 완전 단백질로 권장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특정한 식품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에는 소화 및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식 밥상에는 잡곡밥 구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함께 반찬 구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아미노산 흡수율에 대한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식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면 소화 및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야겠죠. 이러한 요인으로는 소화 효소의 활동, 개인의 소화 능력, 단백질 섭취 타이밍, 체내의 호르몬 반응 등이 있는데요. 소화 효소의 활동, 즉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단백질 식사 후에 레몬수를 마시거나 키위나 파인애플 등을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레몬의 구연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등의 성분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언급했듯이 레몬즙, 키위, 파인애플 등을 식후에 섭취해 본 후 그래도 단백질 식사 후 소화가 불편함을 계속 겪는다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아미노산이 혈류로 들어가 근육 섬유에 도달을 하는데 대략 9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운동 시작할 때 질적인 단백질 식단을 조금을 먹고 운동 끝낸 후에 한 끼 나머지 양을 먹으면 서서히 흡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좀 잘 지켜지기가 힘들기도 하죠. 만약 유청 단백질과 같은 파우더를 드시는 분은 운동 전에 조금 마시고 운동 후에 마셔도 충분히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내 호르몬 반응 요인은 상당한 개인차가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 후 인슐린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백질 식품 내에 류신과 같은 아미노산으로 인해 그럴 수 있는데요. 또한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을 파우더 등으로 섭취를 하면 인슐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가공된 유청 단백질 파우더나 대두 등의 식물성 단백질의 단백질 파우더가 과학적으로 조합이 되어 나온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성분을 잘 살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뇨 등의 인슐린 호르몬 이슈를 가진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선택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한 번에, 즉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잘 흡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의하면 단백질의 1일 필요 칼로리는 하루 전체 양의 10에서 35%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필요 열량이 2000칼로리라면 단백질은 약 50에서 170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앉아서 지내는 성인은 체중 1kg당 0.8g, 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52kg 체중의 사람이 하루에 41.6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의 경우인데, 그런데 운동을 안 하더라도 평소에 하루 단백질 양이 대략 52에서 60g 정도를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유지되거나 때로는 체중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앉아서 생활을 하더라도 원래 근육이 많거나 또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기초 대사량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먹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40에서 50세가 넘었을 때 근육량 감소로 인해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범위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단백질 섭취량은 나이와도 비례를 할 수가 있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아무리 평소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사무직이라고 해도 단백질 필요량이 더 요구가 될 수 있어요. 체중 1kg당 약 1.1에서 1.5g 정도까지도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강도나 중량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는 체중 1kg당 1.2에서 1.7g 정도의 단백질량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단백질은 한 끼에, 즉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가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근육 합성에 최적인 양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쪼개서 하루에 뭐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간식 타임을 이용을 해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 볼까요?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질적인 단백질 식단이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단백질 식품으로 구성을 하되 여기에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곁들여서 단백질 식품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단백질 식단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식물성이 좋다, 동물성이 좋다, 아무리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나에게 맞는 단백질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혈관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분들은 지방이 적은 부위의 육류를 조금씩 적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평소에 건강 식단을 직접 챙길 수 없는 상황이나 일과가 너무 바쁜 분들,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하게 섞인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의하면 단백질 보충제를 꼭 선택해야 할 경우 포화지방 2g 이하, 설탕 5g 이하, 트랜스 지방 등의 좋지 않은 지방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200칼로리 이하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